우리가 형사재판에서도 비슷하잖아요. 기소를 하고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기본적인 증명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면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랑 김창원 실장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고 하고 그 증명이 달성이 안 됐으니까 너 말은 못 믿겠어. 의혹이 맞는 것 같아.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그 어떤 징계 처분서는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조금 아니 거기 안에 법률가들도 꽤 몇 분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는 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준석 대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호가 있고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차라리 당내에서 세력을 만들어서 밀어내는 식으로 해야 돼요. 윤리위원회가 사법적 기구 성격을 권성동 원내대표 말처럼 띈다라고 하면 예. 조금 더 엄밀한 판단을 보여줬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뭐 그걸 봐도 증거가 뭐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원 당규를 나름대로 이번 기회에 열심히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적인 논의와 별개로 당 대표한테 징계를 하는 거를 전혀 상정하지 않고 만든 당원 당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예, 예. 아니, 설마 당 대표를 징계하겠어라고 만든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빈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윤리위원회가 뭐 할 때마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애매해요. 어디서부터 있는지.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 윤리위의 얘기는 대통령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을 징계할 수 있다. 좀 러프하게 말하자면 뭐, 그렇게 거의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 근거가 있느냐부터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처럼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네. 당 내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당 대표 산하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윤리위원회가 의결은 하는 의결기구지만 처분은 결국 당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겠네요. 네, 라고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 또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당대표를 설마 징계할 거라고 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일반 회사 같으면은 대표랑 회사가 싸움 붙으면 감사가 뭘 대신하고 막 이런 식의 이게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당초 이게 당대표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 거냐라는 논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똑같은 규정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원장이 묵시적으로 위임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관행상 윤리위원장이 처분 권한도 행사해 왔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참 서글프게 느꼈던 거는 기존의 관행이 무슨 의미가 있나. 당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할 선례가 없는데 당대표에 대한 징계도 그럼 윤리위원장이 당대표한테 처분하는 거냐. 선례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윤리위와 이 관련한 논쟁들이 정말 안개 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진짜 그 당내 셈법이라는 그 다른 분들이 너무 양심 없다. 아니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걸 그냥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6개월 후에는 당원권이 다시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죠. 다들 이렇게 다 뭐. 천하람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이준석 대표랑 연락은 좀 해보셨습니까? 아주 짧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송국에서 섭외를 대신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네, 섭외 부탁 전화만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모처에서 또 그 법조인과 만나서 대응책 모색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너도 혹시 그 모처에 있냐라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뭐 법조인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저도 뭐 나름 괜찮은 법조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당원 가입 보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무슨 선동이냐, 성문을 기어 올라서 뭐 우리 편을 더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자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당원 가입하라는 것만큼 그 좋은 선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당원 가입하라라는 메시지가 되게 큰 함의를 가지는 것이요. 일단 첫 번째. 탈당이나 분당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탈당해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그런 뭐 일각의 간축도 있었는데 또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와 과거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그 당시 후보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사실은 탈당 행렬이 있었습니다. 네, 2030 그랬었죠. 세대에.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게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과거에 이제 6070 이상의 당원분들만 많은 정당이 아니라 세대 균형이 있는 당으로 만드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탈당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당에 들어와서 당 체질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것을 목소리를 내는 분은 제가 봐도 10% 안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편이 없죠. 네, 근데 이제 근데 다만 이게 우리가 좀 늘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는 이준석 대표 체제가 우리 당에 있어서 꽤 괜찮다. 그러니까 물론 공과 과가 다 물론 있지만 예. 그리고 이걸 이준석 대표 체제를 흔들면 안 된다라고 조용히 걱정하는 의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분위기가 이러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저한테 사석에서는 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근데 사석에서 얘기하시면 뭐 해요?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면 소용없지.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저 혼자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나는 사실 거기 모처에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장성철 교수님 예. 얘기해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그 변수가 있는 것이 예. 결국 윗선에 대한 언론의 보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JTBC가 계속 후속 보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또 윗선이 있고 이게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해 작업당한 거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여론이 또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는 것이고 역전의 발판은 아직 남아 있다.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당 윤리위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좀 처했다고 저는 이미 그렇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초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저도 왜 했는지. 아무튼 장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계속 윗선 관련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아니죠. 사람의 저도 발언에 김준호 변호사님 마찬가지로 제가 지나치게 신뢰도를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블러핑을 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의 어떤 진술 중에 뭐는 믿고 뭐는 안 믿고 이런 취사 선택의 어떤 선택적 믿음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거는 믿고 유리한 건 안 믿고 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프레임이 갈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블러핑을 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세죠. 네. 허세를 부리시는 분들이 그것만 갖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를 섞어야 이게 허세가 믿음이 가기 때문에 팩트와 허세를 적절하게 섞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필터링을 해서 정확하게 팩트만 걸러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늘 어려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마 어제 그 해당 언론 보도에서도 보면 윗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얘기들이 있지만 아직 취재가 온전하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래서 하고 있는 이름을 걸 밝히진 보면. 않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팩트 체크는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김준호 변호사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 사실 확인서를 받은 날 같은 날에 7억의 각서를 써준 거에 대해서 그 판단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도 들고 왜 이런 판단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근데 그와 별개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중징계를 하려면 그러한 김철근 실장의 행동에 이준석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시했거나 관여했느냐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 한번 만나봐라라고 보낸 것과 그게 연결되어 있다. 마치 같은 날인 것처럼 언론에서는 얘기했지만 한번 만나봐라라고 하고 그 각서 쓰여진 날 사이에 보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거고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실장은 계속 일관되게 대표는 몰랐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뒤집을 정도의 그 정도의 증거는 좀 안 보인다. 저는 근데 저는 설령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분들 있다 해도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조속하게 좀 수습해야 된다라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미 만나고 간 거잖아요. 만나고 나서 그런 식의 직무대행 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 설득해서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이걸 흔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조기전대가 성립되려면 2명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조기전대를 해서 새롭게 당대표를 선출하는 프로세스를 거쳤다가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돌아올 곳이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겠다라고 해버리면 되게 애매해지는 KBS 사장처럼 사장이 2명 생기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전대론을 띄우려면 가장 먼저 이준석 대표의 사퇴가 선결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쉽사리 사퇴하겠다고 할 것인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